이제는 푸틴에게 시간이 없다. 한 가지 펜타곤이 별도의 승인 절차를 뒀다. 니들이 어떤 타겟으로 하는지 이 무기는 줄 텐데 쓸 때는 우리한테 허락받고 써라. 타깃은 미국이 정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얼마만큼 화가 났다는 걸 러시아도 판단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랩의 대표 조의준이라고 합니다. 생크션랩은 국제 제재와 수출 통제를 전문으로 하는 정보 컨설팅 업체고요. 지금 서울경제진흥원 지원으로 서울시의 본점과 지점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수출 상담까지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언제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의 우크라 장거리 미사일 승인 결정이 단순한 무기 지원이 아니라 제재 정책 패키지 차원에서 나온 조치로 봐야 하나요? 사실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거를 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그걸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본격적으로 공격한다면요, 전쟁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거기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하고 난 뒤에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오히려 푸틴이 젤렌스키의 정통성을 문제 삼으면서 나는 저 사람이랑 협상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장거리 미사일 승인 결정이 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전투기 중에 F-16도 있는데요. 여기 붙여서 날리면 한 400km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자면요, 물론 뭐 그 사이에 방공망들이 다 있겠지만 모스크바로 몰래 날아가서 모스크바의 방공망이 닿지 않은 곳에서 푸틴의 집무실을 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극단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요, 러시아를 상당히 위협하는 요소, 내 말을 들어라, 빨리 협상을 해라 라는 차원에서 패키지를 추진해주고 무기 판매까지 승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와 다른 좀 미국이 정말 화가 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펜타곤이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둔 것은 군사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럼요. 이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푸틴에게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펜타곤이 별도의 승인 절차를 뒀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니들이 어떤 타겟으로 하는지 이 무기는 줄 텐데 쓸 때는 우리한테 허락받고 써라 라고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웃긴 말이죠.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들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허락 안 받고 다른 데 썼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큰일이 나니까요. 그래서 타깃은 미국이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그 무기 가지고 타격이 되는가를 보면 미국이 얼마만큼 화가 났다는 걸 단계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좀 덜 중요한 군사시설, 뭐 예를 들자면 무기 저장고나 보급시설을 러시아 안에 있는 걸 때리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가 좀 더 중요한 시설, 군 수뇌부가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러시아도 판단을 할 겁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지금 화가 나 있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거죠. 그래서 무기를 단순히 판 게 아니고 정치 외교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한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무기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미국이 늘 무기를 줄 때마다 그러는데요.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장거리 타격 무기를 안 주다가 마지막에 중거리 미사일 정도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도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이제 단계를 올려가겠죠. 회담을 압박하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푸틴이 바보가 아니고 푸틴은 오히려 트럼프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트럼프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백악관에서 이거는 대통령에게 맡겨달라라고 해왔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상원에서는 여야 모두가 이거는 어쩌면 트럼프가 푸틴에게 놀아났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의회에서 스스로 다시 그 러시아에 대해 최대 500% 관세, 그리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에 최대 500%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제재안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펜스 전 부통령이 푸틴이 휴전하도록 초강력 테러 제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미 의회의 테러 정책 흐름을 반영한다고 보시나요? 왜 그러냐면 펜스 부통령이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나옵니다. 펜스 대통령이 기고한 내용은 푸틴이 휴전하도록 초강력 테러 제재안을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하는 건데요.
그거를 푸틴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1기 시절의 부통령이었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만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에 친했던 참모들과 다 사이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펜스 부통령이 지금이야말로 푸틴이 휴전을 하도록 초강력 대러 제재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러면서 자신의 1기 때 그 사례를 듭니다. 그때 미국이요, 시리아에서 갑자기 철군을 합니다. 시리아에서 철군을 할 때 IS와 싸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때 그 IS를 미군과 함께 물리쳐 주는 것들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쿠르드족이었습니다. 근데 미군이 거기서 시리아에서 갑자기 철군을 하니까 터키에서 그 지역을 들어가서 눈에 가시 같았던 쿠르드족 민병대를 학살을 합니다. 그게 아주 외교적인 문제가 됐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쿠르드족의 원망이 엄청 컸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터키가 물러나는데 그 비화를 펜스가 말해줍니다. 펜스가 그때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니들이 더 이렇게 하면 누구 어떻게 터키를 제재하겠다라는 리스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더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물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펜스의 주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푸틴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이 법안 발동할 거다라는 최후 통첩을 이 법안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펜스는 미국의 압박을 더 강화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지만 미 상하원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플러밍고 HRIM2 같은 장거리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유럽의 무기 지원 제약 속에서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우크라이나는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적인 드론 생산국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제안을 해줬어요. 우리가 드론 1000만 대를 미국을 위해서 생산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같이 개발하자. 그럼 트럼프 너에게도 좋지 않느냐. 전 세계가 이제 드론의 시대로 넘어갔는데 미국 드론 만드는 거 너무 비싸고 제대로 못 만들고 있으니 우리가 드론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제안한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방산이나 방위 기술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장거리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거는요, 러시아에 대한 협박이기도 하고 서방에 대한 협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 우리가 모스크바 심장부를 때릴 수 있어. 상페테르부르크를 때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러면 니들이 러시아를 더 압박해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원치 않으면, 전쟁이 더 확대되는 걸 원치 않으면 니들이 러시아를 더 압박해라. 라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무언의 압력인 거죠. 그래서 저거는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상당히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게 속도를 내면 낼수록 미국과 서방도 더 러시아를 압박해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공조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맞대응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역공이나 국제 외교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전승절 행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시진핑이 가운데 있고 우푸틴 좌정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가 맞대응할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자신들의 물건, 그러니까 원유죠, 주로. 원유나 에너지를 팔 수 있는 중국을 통해서 돈과 그리고 각종 무기 부품과 이런 걸 얻고요. 왜냐하면 나토 보고서를 보면 그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물품의 90%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군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50년대 체제 속에서 러시아가 살 길을 찾는 거죠. 물론 이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중국이랑 지금처럼 같이 갈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커가는 거를 원치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걱정하는 것이 역 닉슨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냐? 과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과 수교했듯이 닉슨 때죠. 그런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러시아를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판단인 겁니다. 어찌됐든 그거는 나중의 일인 거고요. 그럼 중국의 입장은 뭐냐? 왕이 외교부장이 유럽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서 그 EU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서 말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러시아를 돕지 않는다. 러시아의 전쟁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가 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간접적으로 다 도와줄 거 도와주는데 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질 것 같으면 자신들이 개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와 똑같이 러시아는 그러면 이 구조를 강하게 유지해 가면서 미국과 유럽의 압박을 견뎌 나가라고 할 겁니다. 휴전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미국의 제재나 유럽의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러시아가 살아날 수 있을지를 아마 판단할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요, 자신들의 제재가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명문대 중에 러시아 고등경제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재 회피 과정이란 석사 과정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재가요, 만약에 이란 제재처럼 앞으로 40년간 갈 제재라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풀리지 않고 이 구조가 계속 갈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러시아는 아마 장기전을 계획하고 뭐 전쟁을 그만두든 계속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장기전을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구조를 짜는데 아마 최선을 다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안이 전쟁 장기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것도 뭐 사실은 알 수 없죠. 이제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저번에도 말하고 했지만 6.25가 휴전 협상이 끝나는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마 저는 그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써 3년을 했는데 앞으로 2년을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전쟁이라는 건 또 명분 싸움도 있고 지도자들은 본인이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신들이 최대치를 얻어내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동계 겨울 전쟁을 준비하라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겨울 전쟁을 대비하고 있고 러시아도 겨울 전쟁을 대비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어떤 용병을 쓸지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 1년 안에 갑자기 극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높지는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전쟁이나 정치는 생물입니다. 생물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장기화일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몇 달 안에 끝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저는요,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어떤 진영 논리가 굉장히 공고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도 지금 엄청나게 방위산업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깨달은 거죠. 자신들이 과거에는 평화 배당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얻고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하고 안보는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체리 피킹 같은 그런 시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유럽이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만 공급망 분리는 더욱더 빨라질 거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선진적으로 빨리 변화하느냐가 기업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전 세계적인 불황이나 이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겠죠. 또 러시아의 경제가 얼마나 버티느냐 이런 것도 또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란 건 사실은 빨리 끝나면 좋은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시나리오를 써놓고 장기화됐을 때 시나리오나 뭐 이런 것들 다 써놓고 어떻게 될지를 잘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과 군사 퍼레이드 참석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행보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저는 좌석 배치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측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우측에 푸틴이 앉고요. 좌측에 김정은이 앉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저희가 시계를 돌이켜서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냉전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1950년 6.25가 일어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지금 천안문 광장에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달라졌다고 그동안 어쩌면 스스로 세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장면은 아마 상징적으로 우리 뇌리에 박힐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데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6.25가 왜 일어났느냐? 잠깐 미군이 떠났었잖아요.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한미동맹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죠. 한미동맹이 없어지면 이 극동의 반도의 그것도 절반밖에 없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해질 수 있다. 라는 게 이번 김정은의 국빈 방문과 이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의 다자무대 등장이 한반도 안보 균형과 미국의 군사 전략, 나아가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미칠 직접적 위험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은 김정은의 이렇게 등장은 저는 이 다자무대에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아주 극악한 행동을 보여왔지만 시진핑과 개별, 그다음에 푸틴과 개별, 트럼프와 개별로 만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다자무대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자기 체제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의 과시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조금 다른 대화에 대한 문을 열어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가 누구냐? 한국은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고 한국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대화를 원한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대화의 대상은 당연히 북한의 오랜 외교 원칙 통미봉남입니다. 한국은 패싱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북한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통하고 미국하고 해결되면 한국과 해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그 진영의 수장과 만나려 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여정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낸 비판을 보면요.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김여정이 이렇게 했습니다. 8월 20일 날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지역 외교 무대에서 자벽조차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김여정이 한국을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우리 국가 수반과 김여정이 말한 겁니다.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자신들이 아니 그냥 구체적으로 비난을 했지만 비난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우리 활짝 열려 있고 사이 좋다는 거를 북한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린 너희랑 너무 대화하고 싶어. 라는 거고요. 아마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김여정의 이 담화 같은 거로 추측을 해 보건데 먼저 다자무대에 김정은이 가고 자신들의 진영 안에서 자기 위치를 공고히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아마도 미국과 협상을 하려는 비핵화 협상을 하려는 그러니까 우리에 따르면 비핵화고 북한에 따르면 핵 인정 협상이죠. 핵 보유국 협상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준비 단계로 이번에 천안문 광장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와 함께하는 다자무대에서 김정은이 보여주는 외교적 존재감이 미국 중심 경제 질서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나요? 사실 김정은이 글로벌 기업들이나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뭐 북한이 경제에 미치는 거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훔쳐가는 거 말고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죠. 왜냐하면 북한 자체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대구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북한이 대단한 거는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로켓도 쏘고 우주로도 쏘고 잠수함도 만들고 뭐 군함도 만든다는 게 이게 참 대단한 거긴 합니다. 어찌됐든 어떤 이 북한의 외교적 존재감이나 이런 가자 외교가 우리 경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상징하는 면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50년 체제로 다시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다시 1950년대에 우리 경제 발전 단계를 돌이켜보면 됩니다. 우리는 자유진영 안에서 경제를 발전시켰고 그 안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제 세상이 다시 공급망도 갈라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진영 안에서 그 공고한 위치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가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안미 경중은 없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건 이제는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급망이 분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통령도 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과거에 뭐 미국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 비판을 하고 제국주의다 비판을 하고 한 게 있지만 그 비판과 이념적인 면을 별도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또 이렇게 천안문 광장에서 보면 또 명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중국이 없는 길.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서 모든 면에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없는 이쪽 진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더 번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우리 위치를 공고히 해야 된다는 걸 무엇보다도 이 천안문 광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의 다자 외교 활동과 트럼프의 재회담 가능성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 외교적 레버리지가 실제하는지 아니면 단기적 정치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외교 전략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이제 한국은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할 때 피스메이커라고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회담을 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이뤄내는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제 많이 도와줄 수 있겠죠. 만약에 보수 정부라면 비핵화라는 걸 가지고 아주 강경하게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미국 정부에 주장을 하겠지만 이제 진보 정부가 됐으니 아마도 단계적인 협의로 핵 동결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비핵화로 가는 그런 거를 아마 단계별로 해서 설득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는요.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컨센서스가 있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현실을 인정해서 북한과 단계적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외교 전략은 아마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극하고 그쪽 부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도록 하는 게 한국의 외교 전략이 아마도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싱가포르하고 그 베트남 회담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 판을 깨고 나왔잖아요. 물론 그게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 정치적으로 좀 몰려있던 상황이기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강경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어딜 가든 말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국내 정치 여건이 좋을 때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도리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국내 정치적 상황이 몰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모습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국제 정치에도 더욱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요. 이건 뭐 사실 상당 부분 운에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을 때 다른 정상들보다 상당히 좀 더 환대를 받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다른 정상들은 아예 그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고 나오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그 당시에 모욕을 당한 사람들은 운도 나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몰려 있었던 때거든요. 뭐 이민이나 펜타닐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비판을 굉장히 받았을 때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화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강경한 모습을 해외 정상들에게 보여준 거고, 마침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는, 한국 대통령이 갔을 때는 그런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이 전 좀 운도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까 조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외교 전략에는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다자무대에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 한국은 한미동맹 외에 별도의 전략적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미동맹 외에 별도의 전략 옵션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세상이 물론 다극화되고 있긴 합니다.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극화되고 있긴 하지만요. 한국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견고하게 지켜야 될 건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을 제껴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현실적인 옵션은 뭐냐? 저는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대하는 것 같은 옵션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러시아에게서 한국은 35개 비우호국 중에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비우국들처럼 거래를 하면, 한국과 거래를 하면 우리가 벌을 줄 수도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비우호국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비우호국 중에서 가장 우호적인 나라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게 한국의 외교적 포지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미동맹이 흔들리면요, 저쪽에 반대쪽에서도 무시당합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저쪽에서 우리를 꼬시기 위해 더 노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흔들고 한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동맹 외에 별도의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의 위치는 그럼 뭐냐, 그 미국과의 동맹국들 중에 가장 상대편과 얘기가 통하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굉장히 마찰이 있고, 앞으로 중국과의 공급망 관리나 미중 패권 전쟁은 더 세지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그래도 관리해야 되는 나라고, 그래도 저쪽 진영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거래할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뭔가 저쪽 진영과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나라가 돼야 한국이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다자외교 등장과 트럼프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한미 외교 전략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 약간 대북 전략이나 이런 게 흔들린다면 전술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갑자기 정상회담 드라이브를 걸고요. 김여정이 갑자기 우리 대화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과 만난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핵 문제의 동결이냐 아니면 비핵화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좀 한미 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고 한국이 좀 진보 정부니까 좀 유화적으로 나온다면 그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은 이제 전술적인 흔들림은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보수 진보를 떠나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아마 한미 외교 전략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1950년과 똑같은 외교적 환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그 틀을 우리 스스로 깰 수는 없는 겁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일부 변주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미국이 어떤 특정 원칙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다음에 미국의 특정 원칙이 사실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괴팍하지만 실제로 해온 걸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기존의 보수 미국 대통령들과 실제로 행동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에서도 아마 파격적인 변화는 저는 없을 거라고 지금까지 예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예상하다가는 크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미국 내부에서도 법과 제도 이런 게 대북 압박으로 맞춰져 있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걸 대통령이라도 풀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큰 틀, 한미동맹이란 큰 틀 바뀌지 않고 대북 압박이란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그 안에 전술적으로 좀 바뀌는 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점점 국제 정세가 자국주의, 동맹 위주의 우리라는 울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복잡해지는 경제, 국제 정세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했을 때 어디랑 함께하는 게 우리 자국 우선주의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반도체요? 중국이 우리의 제일 큰 경쟁자입니다. 조선요? 중국이 제일 우리의 큰 경쟁자예요. 모든 산업이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해야 아마 고용이나 우리 경제가 좀 더 살아나겠죠. 물론 우리도 금융 서비스나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위해서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하죠. 새로운 공급망, 중국이 없는 공급망으로 가야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뭐 국제 질서는 어지러워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간단한 선택이 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외교 안보적으로 우리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러시아 입장 중에서 비우호국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호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국 외교와 경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급증하는 국가부채가 등급의 제약 요인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피치의 경고가 단순한 형식적 언급일까요? 아니면 달러 신뢰 자체를 흔드는 신호일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는요, 뭐 달러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할 수는 있지만요, 달러 신뢰 자체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적어도 국민학교를 다닌 사람들 살아있을 생전에는 달러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역사적으로도 봐야 되는데요, 영국의 파운드화가 2차 대전 이후에 달러의 패권을 넘겨줬습니다. 통화 패권을 넘겨주죠. 그때 미국과 영국의 경제력 차이가 얼마였냐면요, 미국이 영국보다 3배 더 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국가부채만으로 기축통화국의 패권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1800년대 영국은 그때도 대영 제국이었지만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부채가 200%가 넘어갔는데도 파운드의 신뢰는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단순히 부채만이 아니라 군대, 경제적 성장성 이런 게 모든 게 판명됐을 때 우리가 그 통화를 신뢰할 수 있고 없고를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원화 대비 달러가 떨어져야 되는데 원화는 1,400원대 안팎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뭐가 크게 잘못했나요?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물론 뭐 달러 인덱스는 꽤 떨어졌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다시피 미국의 신뢰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순한 형식적인 언급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부채가 크게 늘어나니까요. 그렇지만 그걸로 미국의 달러 신뢰 자체가 뭐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안에 크게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이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는다든가 아니면 중국이 또 그러면서 자신들의 동맹들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성공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이 동맹이라는 게요, 단순히 또 돈만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1차, 2차 대전, 그 다음에 6.25 베트남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뭐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동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사라질 것 같지 미국 달러 패권은 쉽게 사라지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 선호가 줄어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뭐 예를 들자면요, 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 건 오히려 달러 자산을 달러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국의 배당주가 3%고 미국의 배당주들도 요새 워낙 주가가 올라서 3에서 5% 사이가 많은데요, 가만히 있는 국채에서 4%, 4.5%를 준다면 사실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일본, 유럽, 사실 제가 어떤 그 금융기관에 해외 자산 투자하는 분을 최근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미국 국채에만 투자를 한대요. 제일 안전하고 금리도 많이 주고 제일 좋대요. 돈 굴린 데는 그만한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거의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장기적인 위험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계속 구조화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채권이 뭐 장기채 공급 과잉이 된다고 하니까 뭐 채권왕인 빌 그로스 이런 사람들은 미국 채권 팔아라. 나도 이제 주식으로 다 전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위험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더 이상 미국 국채 안 살 수 있거든요. 왜냐? 이런 거 사놨더니 전쟁 나고 뭐 했더니 바로 서방에서 동결해 버립니다. 그럼 내 돈으로 샀지만 그 이후에 내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위험 요소들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달러 자산 선호가 급격히 떨어질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그래도 안전한 자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BO가 전망한 20조 달러 적자가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시장은 달러를 여전히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받아들일까? 저는요, 그거는 뭐 사실은 미국 적자 크게 늘어나는 건 당연히 문제입니다. 패권국들이 망한 게 뭐냐? 결국은 흥청망청 쓰는 재정 때문에 역사적으로 망해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황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부채 비율이 지금 GDP 대 부채 비율이 한 98% 되는데 한 2050년쯤 되면 미국의 부채 비율이 지금 한 98% 되는데 한 10년쯤 지나면 118% 정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118%, 120% 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200%에서도 그 기축통화로서의 파운드화가 지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 부채만으로 결정될 건 아니지만 달러를 무조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 무역에서 달러를 한 80% 정도 쓰는데 그게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부채보다도요, 미국 달러를 더 크게 흔드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미국 국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국내 정치가 예를 들자면 부채 한도 증가나 이런 거 할 때 급격히 해서 뭐 맨날 나오잖아요. 미국 정부 셧다운하고 이러면 뭐 국제시장 폭락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치의 불안정성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겁니다. 단순히 빚이 아니라 빚도 있지만 이런 미국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졌을 때 오히려 미국의 위기가 심화되고 달러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흥국들이 금 매입을 늘리고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는 흐름이 달러 체제에 의미 있는 균열로 볼 수 있습니까? 달러는 여전히 뭐 아까 말씀드렸지 글로벌 결제의 한 80%를 차지하고요. 외환 보유고의 약 한 58%를 차지합니다. 그럼 위안화는 얼마냐? 우리는 G2라고 부르지만 위안화의 비율은 5%에 불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는 아직 좀 믿기 어려운 통화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아직 외환 거래를 뭐 아주 미국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무역 적자를 엄청 봐주면서 위안화를 전 세계로 보내줘야 됩니다. 미국이 했던 그 길을 중국이 어느 정도는 밟아줘야 되는데 중국은 사실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 경제 체력이 버티기 어렵고 14억이란 어마어마한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사실 중국이랑 거래하면 다 무역 적자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국이랑 계속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 체제에 의미 있는 균열을 주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브릭스에서도 자체 통화 만들자고 벌써 한 10몇 년 전부터 브릭스 출범할 때부터 말해왔는데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브릭스에서 뭐 자체 통화 만들면 관세 때리고 제재하겠다고 했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에 있는 남아공이나 브라질한테 그럼 너희들은 중국만 하고만 거래를 해 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중국에 또 적자를 본다거나 중국의 대규모 자본이 들어온다면 자신들의 광산 같은 것도 다 중국인 소유로 넘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 체제를 흔들기에는 뭐 아주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수출 의존국은 달러 패권 약화와 환율 변동성 심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한국은요, 그러면 만약에 달러 가치가 좀 흔들리거나, 저는 뭐 크게 흔들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다극화돼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이제 떠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수출 국가에서는 외화를 많이 벌어 들여와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서는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안, 유로, 엔 등 복수 통화로 결제하는 걸 늘려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환 보유국도 금도 사고 유로도 사고 엔도 사고 아니면 뭐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전략적인 뭐 미국과 유럽이나 일부 나라에서 하는 뭐 전략적 암호화폐 보유하는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한국이 좀 앞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죠. 저도 뭐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대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수많은 논쟁들이 나가고 있지만 그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가 거의 천재들이 갈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러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논쟁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거의 종교적 수준에 이르는 것 같거든요. 서로 뭐 자신이 믿는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걸 떠나서 뭐 외환보유고 다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통화를 다변화하는 거는 어쨌든 수단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다변화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죠. 우리가 중국이랑 거래를 하면서 위안화를 받아오는 건 뭐 괜찮습니다. 러시아랑 거래하면서 뭐 예를 들자면 루블화를 통화 결제에 써야 된다면 우리가 뭐 정상적인 방향으로 한다면 제재 회피나 이런 게 아니라 써야 된다면 하겠죠. 그리고 남미나 아프리카나 시장 개척이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이제 달러 패권이 흔들릴 때도 한국이 어떤 위치를 잡아갈 수 있는 거죠.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미국의 구매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들이 지금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변화된 나라로 꼽힙니다만 더욱더 다변화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이런 거를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달러와 위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달러가 심하게 흔들 것이냐 안 흔들릴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요. 전 세계 평균 뭐 투자를 할 때 늘 평균 회귀 현상이 있잖아요. 그 평균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할 때 가장 평균 회귀 현상이 강한 게 통화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 자체는 물론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게 뭐 1, 2년 동안의 기본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화에 대해서는 저는 그 평균 회귀 현상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뭐 심각하게 저평가됐다. 예를 들자면 엔화가 예전에 880원까지 떨어졌을 때 샀다면 지금 뭐 한 940원 정도 하죠. 그리고 한때 1000원까지도 올라갔으니까요. 그럴 때 돈을 벌 수 있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원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달러가 가치가 높아졌다기보다는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과거를 돌아봤을 때 지금 상황은 어쩌면 원화에 좀 더 투자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달러 가치 우리가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가 될 때 다시 달러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 상황을 비판했으나 회담 중간 오해로 정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미 관계와 한국 정치 신뢰도에 미치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상황을 비판하고 오해라고 정정하고 이런 거는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면전에서 굉장히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모욕 줘서 보낸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로 한국을 위협한 다음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좀 한번 흔들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입장을 바꾸는 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젤렌스키 대통령 보십시오. 그렇게 면박을 줘서 쫓아내놓고 이번에 EU 정상들하고 왔을 때 어깨도 두드리고 농담도 하고 뭐 잘 지내는 것처럼 얘기하고 옷차림 잘 좋다고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겉모습 가지고 저희가 뭐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그런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언제든 한국에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준 거죠. 그리고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을 때 굉장히 환대를 하긴 했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더 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까먹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미국과 북한이요. 전쟁 직전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고 갔고 대화를 만들겠다고 하고 갔기 때문에 더 모욕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 앞에 있는 그 귀빈 숙소인 블레어 하우스에 한국 대통령 최초로 3일 동안 머물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백악관에 들어와서 트럼프 취임 이후 첫 만찬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열어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 4층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서요. 자기 숙소를 일일이 소개시켜주고 그때 멜라니아 여사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기 숙소까지 왔는데 내가 다 안내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배런이 잘 시간이 돼서 잠깐 재우고 오겠다고 하고 이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요. 약간 쇼에 능하고 어떤 계속 접대와 이런 거에 능합니다. 자기가 접대받는 거에 능숙한 만큼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데도 능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SNS로 위협을 한 다음에 와서 의자를 빼준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상대의 면을 살려주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얻어내는 거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중재자 포지션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이 전략이 북한 대응과 한미 동맹 강화에 얼마나 실질적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거는 한반도 평화 중재자를 말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진보 정부 대통령들이 들어올 때마다 비슷한 컨셉을 했었죠. 문재인 정권 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뭐 사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나 노무현 대통령 당시만 해도 아마도 우리가 주도라까지는 말을 못해도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 미국도 따라올 수 있고 이런 그 국제적 여건이 갖춰졌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국제적 여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까지 파병한 상태에서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EU의 적도 북한인 겁니다. 북한에 대한 수많은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이 법률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평화 중재자 컨셉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실적인 걸림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당연히 우리의 의도대로 미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북한과 미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외교적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상당히 운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평화 중재자 프로세스를 끌고 가기 위한 외교적 환경이 조성되느냐 여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하고 그 안에서 새로 EU와의 교류가 일어나고요. 거기서 또 북한이 이제 군대까지 보냈는데 참전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EU가 또 생각을 좀 바꾼다든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북한에 한다든지 이런 그들의 어떤 강대국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 사이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가 그리고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쳐져야 조금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협력 가능성 언급과 회담 발언 속 농담이 한국 외교 전략에 미칠 압박과 기회는 무엇인가요?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 중에 김정은과 골프 치고 뭘 새로 만들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트럼프한테 1기 때 너무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번에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 협상할 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연락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시진핑이 아래쪽에서 뭔가 다 올라올 때까지 연락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트럼프를 알 만큼 알고요. 김정은도 트럼프를 알 만큼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나 무슨 같이 골프를 치고 북한에서 이런 것 가지고 김정은이 움직이진 않고요. 아마 현실적인 제재 해제나 이런 요구를 하고 동결 대 동결,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여기서 동결하면 무슨 제재를 풀어주고 또 여기서 핵을 어느 정도 감축하면 뭘 하고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의 외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는 솔직히 저는 한국이 이 협상에서 아까 말한 그 중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키 플레이어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은 미국하고만 얘기를 하려고 하고 미국도 트럼프 1기 때를 봤을 때 한국을 제치고 북한과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공간을 많이 넓힐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국제적인 그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의 노력이 그때 이제 먹혀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로서는 자신들의 국정 원칙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놓고 국제적 환경이 그렇게 변하나 안 변하나를 봐야지 무조건 우린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아주 당위성에 의해서 안 되면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중재자가 돼야 돼, 우리 의도대로 끌고 가야 돼라는 당위성만 가지고 외교를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고 코리아 패싱이라는 인식만 키워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를 임대가 아닌 소유로 바꾸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구가 한국 안보 전략과 주권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양지 만들겠다고 하고 그린란드 자기네 땅으로 사겠다, 파나마 운하 소유권 넘겨라 라고 하면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업자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 이제 이렇게 큰 미군 기지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군 기지고 여기 심지어 활주로까지 있는 그런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주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저는 뭐 그 발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보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발언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고 싶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봐야 된다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시절만 해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빼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걸 설득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자마자 평택 미군 기지로 데려갔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도 주한미군 빼라는 얘기를 해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1기 때 말고 재선하시면 그때 해보시죠 라고 시간을 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예 그 땅을 가지겠다고 하니까요. 그 말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과 기술 경쟁력에 어떤 장기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어요. CSIS에서 한 연설은요. 만약에 보수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진보 진영에서 굉장한 반발이 나왔을 겁니다. 안미 경중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중국이랑 이제 뭐 떨어지자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굉장한 비판이 나왔을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진영을 오가면서 필요한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하는 게 이제 공급망부터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예전에 미국이 봐줄 때나 가능했던 거지 이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번에 이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투자 확대를 하고 하는 건요. 한국 입장에서는 좀 어디에 보면 많이 좀 뜯겨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어찌됐든 공급망이 그렇게 재편되고 있고 미국도 자신들의 경제 안보를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방향을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손해를 좀 보더라도 지금 당장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 시장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팔을 비틀어서 한국에서 공장을 만들어 놨더니 이번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면들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그렇게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데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하고 대만은 미리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또 혜택을 받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미국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가서 만들어준다면 뭐 당장은 한국의 이득이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에게 윈윈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안미 경중의 시대가 갔다는 거를 이번 정상회담이 가장 또 잘 보여주고 한국에 투자하는 것들이 또 그런 거를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투자 금액이 좀 천문학적이고 해서 굉장히 좀 불만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도 뭐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미리 잘 가서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 간 경제 안보 외교 3중 레버리지 구축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글로벌 전략적 위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평가하시나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안보든 경제든 외교든 이제 우리가 누구 편인지 고민해야 될 시기는 지났다는 겁니다. 미국도 항상 한국이 중국과의 사이에서 고민한다고 할 때쯤에 나오는 미국의 논평이 있습니다. 늘 같은 얘기인데요. 한국은 70년 전에, 지금은 이제 6.25가 된 지 거의 75년 전이죠. 한국은 70년 전에 이미 어느 편인지 선택했다고 미국은 늘 자신들의 브리핑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뭐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좀 굴욕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을 가운데 두고 좌푸틴, 우 김정은이 되는 걸 봤을 때 1950년에 지정학에서 전혀 변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뭐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측면에서 미국 편이라는 거를 명확히 한다는 거는 뭐 두말할 잔소리가 아니고요. 그렇게 가야 하고 그게 우리의 생존 전략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나 호주처럼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뭐 일본이나 호주는 아주 중국이나 이런 데 강경하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사이에 두고 있긴 하지만 극동의 대륙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과 계속 교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우리의 생존 전략은 뭐냐? 맞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비우호국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비우호국들 중에서 가장 우호적인 나라가 돼서 우리가 위치를 잡아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느 편인지 명확하게 하고 해야 양쪽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크션 랩은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수출 통제와 제재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재와 수출 통제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유료 회원이라 봐야 되는 정보도 있지만 무료로 회원 가입만 할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정보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요, 서울시의 본점이나 지점이 있는 업체들한테는 수출 통제나 제재 그리고 수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와서 저희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